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2월 5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예, 자 오늘은 어제 오늘에 걸쳐서 지난해 띈 몇 가지 기사들에 대해서 뭐 전체적인 통일성은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기사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뭐 지금 뭐 진행 중인 국내외적인 일들과 어떤 식으로든지 상관이 있는 것들이겠죠. 예, 제 관심을 끌었다는 것이 첫 번째는 개신교 이야기가 좀 있었고, CBS 기독교 방송 기사 영상 하나 보다 같은 생각.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과 손정희가 둘이 대화를 오늘 나누는 게 무편집으로 한 9분, 10분 공개된 대화 분량이겠죠. 그게 제가 꼼꼼히 한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손정희가 이야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밀착한 그런 분위기에서 처음이었어요. 거기서 또 오늘 좀 느낌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 이 두 가지 주제가 주안점이고 그 외에 덧붙여지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걸로 오늘 시작하고 싶어요.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은 MBC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먹방하는 건데 이게 잠시 아마 땜빵용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다가 의외로 인기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즐겨봅니다. 여기 보면 헝가리 팀이 와서 이제 먹는 건데 하여튼 뭐 고기를 구웠든지 뭐 닭갈비를 했든지 하고 마지막에 볶음밥을 하는데 하트를 만들어 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큐피드의 화살이 통과되는 것을 이 성시종 사장님이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화살이 숙주나무일 가능성이 높다. 콩나물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저 위에 화살의 어떤 저기 날개가 달린 부분이 사실은 하트 위로 올라왔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어쨌거나 대단한 아이디어다. 저는 이런 생각 감히 하거든요. 세상의 어떤 문명의 깊이, 예를 들어 이집트 문명은 그 옛날에 그런 그 화려한 금세공품과 피라미드를 남겼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주어진 여건, 그 당시의 산물, 그 당시에 또 힘의 규모, 그 당시에 경제의 규모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만 가지고 뭐 누가 위대하다, 뭐 누가 덜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지표로서 이집트 문명의 깊이를 진짜 알려면 이집트 음식을 봐야 된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예전에 중국 음식은 못 먹는 것 빼고는 다 먹는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 다양함에 대해서 찬사를 부르는 경우도 많았지만 궁극적으로 조리법이라는 측면에서 봐서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일본 음식은 뭐 그냥 단순하죠, 아주. 아주 그런데 우리 음식은 정말 육해 공군을 다 먹거든요. 그리고 고기를 보더라도 그 각각의 고기의 부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뭐 이렇게 여러분 보셨을 특수 부위 저도 한번 어디 가서 한번 먹어볼까 생각 중인데 뭐 볼살 이게 경남 부창에기는 과거부터 육식 쪽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순대를 주더라도 피순대가 항상 끼워져 있고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부위들이 섞여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기를 먹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맛있습니다. 같은 값에 고기 쪽으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순댓국이나 이런 것도 육개장 이런 것도 훨씬 맛있습니다. 예. 제가 미국에 체류할 때 6년 동안 살던 곳이 오하이오였는데 거기는 생선을 거의 안 먹었어요. 이렇게 큰 마트에 가면 있는 생선이라고 얼린 생선,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필레라는 거. 고기를 포 뜬 거, 그걸 얼린 거예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살만 발라놓은 거.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보통은 기름을 두르고 구워 먹죠. 소금 발라서. 정말 맛있게 먹는 거죠. 최고로 맛있게 먹는 방식이죠. 그거를. 근데 우리는 생선도 아낌없이 잘 먹죠. 부위별로 잘 나눠서. 네. 여러분 뱃살 맛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생선회 할 때. 자, 그런 그 깊이감이
수많은 수천 년간의 고민 끝에 정착된 것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다 먹어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어떤 취향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취향은 없습니다. 물론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보통보다는 해외 여러 군데를 많이 가본 편이거든요. 가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서 맛있다는 것은 꼭 먹어봅니다. 왜? 그 사람들 수천 년간 먹어보고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가 먹고 맛이 없다? 그럼 내가 어떤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깨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에서만큼은 엄청나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중일 삼국 중에서 제일 깊이감이 있다. 음식이라는 게. 자, 거기서 이제 이런 볶음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복합제라는 부분으로 생각이 건너가게 돼요. 오늘 저 띵떼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우리 복합궁이라는 게, 우리 이제 각궁이라는 게 보면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어요. 거기 뭐 솥불, 물솥불이 들어가고 나무도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뭐 불의 풀을 이용해서 생선 종류의 어떤 재료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복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뀌는 세상에 있어서 상당히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는 한때 단일민족 이런 걸 강조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 우리가 단일민족 강조하지 않으면 어디서 흡수될 것 같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되게 복합제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면은 뭐 합금이나 뭐 어떤 복합 재료나 기본적으로는 사이언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음식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총애하던 무기인 활에도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연의 여러 산물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도구를 만드는데, 그것은 구석기 때부터 해오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게 우리나라 각궁이고, 그 외에 우리나라가 있는 수공으로 만들던 많은 것들이에요. 그게 사이언스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것을 정리한 것이 사이언스죠. 과학이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불 조절이죠. 불 조절. 볶음밥을 하더라도 밑에는 살짝 눌러야 돼요. 살짝 눌러가지고. 그냥 밥이 꼬슬꼬슬한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불 조절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따로 한번 다뤄야 되겠습니다. 문득 이거보다 생각이 났습니다. 예, 따로 이제 불 관련해서 정리하려다가 제가 모아놓은 건데, 2개 정도 소개를 드릴게요. 문화의 힘으로 다음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 불상하다의 어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에는 구석기 시대 때부터 불이라는 것은 불씨를 유지하고 불을 키우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야 시대부터 철을 잘 재련했죠. 지금의 한중일 동북아에서 제일 철을 잘 재련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원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철기 문화의 선두주자라고 왜 이야기를 하지 않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그걸 잘하기 위해서 불을 잘 다뤄야 돼요. 우리 도자기, 불을 잘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고급 기술이었어요. 거기다가 복합 소재를 쓴다? 불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된다. 우리 온돌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도자기 굽는 가마, 그 원리를 방을 데피는데 딱 활용한 게 그거예요. 온돌이에요. 우리가 훌륭한 도자기를 만들지요. 우리 제철 기술은 뛰어났죠. 그래서 복합재료 잘 쓰죠. 합금, 미래형 소재, 우리가 되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자, 그래서 불을 잘 한다는 거, 그래서 밥을 짓는다는 것이죠. 밥을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밥을 한다 하지만 예전에는 밥을 짓는다 했습니다. 예, 그만큼 어려운 거니까. 짓는다는 것은 공을 들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불을 잘 유지하는 것은 옛날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예. 자, 한번 봅시다. 불상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 저는 불이 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상했다. 불이 망가졌다. 자, 불이란 단어는 그 어원이 언제부터 사용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역사가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불이라는 단어. 각국의 불이라는 단어에 역추적해 보면은 불을 제일 먼저 쓰고 그 불을 다루는 기술을 안착시킨 그 지역과 민족이 아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불이 상하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집에 불 꺼졌네. 연탄 불 꺼졌네. 종일 내내 춥겠네. 밤사이에 한겨울인데. 그거 되는 거잖아요. 연탄 불 때도 연탄 불 제대로 가는 시점을 놓치면 추운 겁니다. 아니면 번개탄 사러 가든지. 그 다음 부끄럽다. 저는 불을 꺼트리라고 생각합니다. 불을 꺼트리는 게, 불씨를 유지하는 게 나의 임무인데, 불을 꺼트렸다. 욕, 태바지게 얻어먹겠네. 그래서 그 상황이 결국에는 불쌍하다로, 부끄럽다로 저는 이전됐다고, 파생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주제로 가볼까요? 10분이나 이야기를 했네. CBS 뉴스. 비상계엄 1년, 기독교는 내란을 옹호했나? 이런 기사가 왜 지금 시점에 나왔을까? 계엄 1주년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에 시간을 좀 많이 소모했으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뽑은 겁니다. 기독교에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있죠. 기독교를 통칭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개신교라고 적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기독교가 개신교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예. 자,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크리스티아니티에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란을 옹호했나? 당연히 옹호했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뽑은 겁니다. 개신교는 왜 내란을 옹호했나? 그리고 지금 이런 기사가 왜 나오느냐? 뜬금없이. 예, 비꼬는 댓글들만 잔뜩 달렸다고요. 예,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엄의 밤에 자발적으로 나갔던 수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의 이름으로서, 교인의 이름을 걸고서, 목사로서, 사제로서 거기 현장에 출동했던,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했던 사람이 있었으면 CBS는 정말 인터뷰를 하고 싶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것은 일요일로 점심 무렵에 성경책이나 성경책을 감싼 가죽 주머니를 들고 다니는,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들이 서로 헤어지는 인사를 주변에서 볼 때 시선이 옛날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는 상관이 없겠지만 아주 소형 교회들, 개척교회라고 하나요? 그런 데서는 상당히 영업에 타격이 있을 정도다. 그래서 이렇게 어설픈 기사를 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본인들의 진정한 반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덮으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기독교는 내란을 옹호했나? 옹호했지요. 기독교 4개 주요 단체, 예전에 제가 한번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단체, 우리나라 대형 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단체, 그 윤석열이 이중대였죠, 거의. 그리고 그 다음 단체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이죠. 예.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임무 정지되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집회들이 있을 때 정광훈 계열의 정광훈 계열만 시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의도, 강남 같은 데서 동시에 2군데, 3군데씩 다른 개신교 단체들이, 예전에 국무총리 사람도 거기 있었죠, 아마 주도하고 있었죠. 그 시위가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그들이 전부 다 거군가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내란을 옹호했나? 과대표된, 흔치 않은 표현이네요. 거구 기독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 신자 중에 거구 세력의 비율이 일반 시민과 비슷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좀 전 같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예, 같은 비율인데도 훨씬 발언권이 세네요. 많이 나서네요. 자, 이거와 반대됐던 세력이 촛불 세력이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응원봉 세력이죠. 저도 그 현장에 한두 번 가봤습니다만은 20, 30대 젊은 여성이에요. 남성도 아니고, 그가 주된 세력이었어요. 우리가 새로 개척한 시위 문화의 밤에. 넓게 이야기하면 젊은이들이, 새로운 교인들이 교회에 유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런 극적인 대치점을 봤는데, 지금 여성의 발언권이 훨씬 세요.
예, 그런 여성들이 나 교회 다니는 젊은 남성 관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 예전에는 교회에 오면 직장도 생기고 짝도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반대적인 상황이 됐다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분명할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괜찮은데 작은 교회들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요. 어설픈 변명을 내면서 여기서 스스로 밑에 보이죠 이거 2025년 사순절 금식기도회 한국교회 거구화에 대한 회개와 성찰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이 앵커는 나를 변명하지 않잖아요. 회개와 성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본 모습이잖아요. 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내란의 밤에 행동을 옮겼는데 이 회개와 성찰을 이게 3월달이잖아요. 3월 5일 4월 17일 사순절 기간에 이것도 의도가 의심스럽죠. 아 우리 신도 떨어져 나갔네. 젊은이들이 다 뛰쳐나가네 교회를. 이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려면은 그 중요한 순간에 액션을 취해줬었어야죠. 예, 이거 기독교가 엄청 애매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 그때 여파로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 자, 또 이런 것도 눈에 띄네요. 자그마치 2013년 12월 달에 방영된 제목입니다. 한중일 운명의 승부처 12년 전이죠. 지금부터 해양대전 북극 루터 그때 그 말이 이미 나왔다는 것이고 그때 그 중요성이 제기가 됐었다는 겁니다. 2012년이면 누가 대통령 할 때입니까? 예, 이거는 이명박 때인가? 하여튼 박근혜 때나? 예,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때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것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 긴 지금 어디도 드러나 있지 않지만 긴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중일 운명의 승부처라고 이야기했어요. 잘된 제목이죠. 지금 봐서 돌이켜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겠죠? 한중일 세계국 중에서 누가 북극 항로를 최대한 기치로 내세우면서 실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관련된 부서를 해당 항로의 중요한 기점 항구로 이전까지 시키는 그런 나라가 이 셋 중에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죠. 예, 이런 시장에 지난 12년 동안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 기사를 봤을 때 자, 이것도 트럼프 이야기 하나 볼까요? 르완다와 민주 콩고. 이거 이제 적도 근처에 있는 콩고가 훨씬 큰 나라고 르완다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케냐하고 이게 콩고 민주공화국 사이에 끼인 나라인데 여기도 화해를 시켰다. 예, 뭐 저들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뭐 분쟁이 있은 날을 알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8번째 전쟁을 끝내. 자, 이것은 이게 8번째가 되네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끝내면 9번째가 되겠죠. 우크라이나가. 이것이 트럼프가 계속 지금 이 주변의 어떤 흐름을 거스르면서 진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치로 내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에 미국의 존재감을 어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패권국으로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평화의 전도사로 전이되는 모습을 강조하니까 벌써 7번째, 8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카운트다운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건 상당히 지능적인 수법입니다. 자, 이런 이제 일련의 절차들을 통해서 숫자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의 레이더망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부터 숫자를 세기 시작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거죠. 큐피트의 화살처럼. 나는 이 방향으로 간다. 진격의 거인처럼. 자, 뭐 그 사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9번째는 우크라이나, 10번째는 북한.
자, 북한과 우리도 또는 미국도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평화 선언을 하게 된다, 종전 선언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전쟁을 끝내는 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약간은 이제 고비를 넘긴 그런 맛이 좀 있죠. 그래서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보가 숫자를 세면서까지 하는 거 보니까 트럼프가 스스로 센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생산적인 위트코프 특사와 그리고 트럼프의 사위인 쿠셔너와 미팅을 잘 하고 긍정적이다. 자, 요런 정도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연합뉴스 같은 데서도 기사가 실리더라고요. 보니까 딴지를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일단 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자, 그러면서 푸틴이 인도를 갔다. 인도를 왜 갔을까? 잘 해결됐기 때문에 갔다. 끝으로 드러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인도와 러시아 간의 국방과 기술 분야 협력이라는 부분.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인도는 러시아 쪽이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한테 해주는 겁니다. 예. 이 양수겸장이에요. 트럼프한테 뭐랄까 파키스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좀 8번째였죠. 자, 우크라이나가 9번째, 북한이 10번째라면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파키스탄과 인도의 화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된다면 또 숫자가 또 밀리겠지만 11번째, 12번째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부분이 잘 해결이 된다면은 모디한테 그걸 두 개를 다 언지를 주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모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파키스탄과의 고질적인 어떤 분쟁 관계가 해소되고 거기가 무역 통로로서 탈바꿈할 수 있는 세상 환경이 형성됐는데 그걸 마다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 미국은 러시아를 거치지 않으면은 미국과 인도는 서로 교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다, 잃는 게 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방향으로 계속 가라, 숫자 세면서 저는 이런 거라고 보고, 특히 이번에는 푸틴이 지금 인도 방송이거든요. 이거 간디 묘역을 참배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정서적으로 접근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푸틴이 그 쿠셔너와 위트코프를 만나고 나서 상당히 이제는 방향이 결정됐다고 보고 인도에 되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 왜 이게 앞으로 세상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주면서 서로 신발도 바꿔 신어보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런 분위기와도 일치한다고 봅니다. 간디 묘역을 참배한다는 부분이, 즉 인도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서겠다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자,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국내 연합뉴스 기사에서도 유럽이 반대하고 있다, 유럽이 언짢아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할 때 꼭 쓰는 나오는 배경 화면과 자료 화면이 이 마크롱이에요. 마크롱인데 이게 뭐 이게 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에서 미국이 배신할 가능성이 있어. 지금처럼 종전하면 배신하는 것이다라고 낙인을 찍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나 푸틴이 신경을 쓰느냐? 신경 안 써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마크롱 자체도 이 방향이 결정됐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중국 만나러 온 것입니다. 양수겸장이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 마크롱 스스로의, 프랑스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마크롱 스스로의 지위를 스스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건들면서. 왜? 그는 이상하리만큼 오랫동안 대통령직에 있고 지지율은 전 세계 22개 나라 중에 꼴찌입니다. 지지율 12%예요. 모닝 컨설트 기준으로. 자, 그러면서 그가 유럽을 대표하는 의견을 내는 것처럼 계속 비추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날 활용해라. 그래서 나를 많이 팔아달라. 내 지지율은 12%밖에 안 된다. 이게 좀 올려야 되겠다.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타협할 거예요. 뭐 이미 타협하려고 마음 먹고 있을 겁니다.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돋보이게. 이것은 프랑스 기득권이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좀 이따가 이것은 독일이나 영국이나 EU의 지도부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의 자리를 보존받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다 살아남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 예. 자, 지지율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 타스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푸틴의 이게 이제 러시아 내부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푸틴의 신뢰도가 81%? 우리는 저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국정 지지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77%예요 현재. 자, 이것이 많은 걸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것을 우리 국내 언론이 보도를 좀 해줘야 돼요. 다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예 보도도 안 해주고. 지지율 12%인 마크롱이, 전 세계 꼴찌인 마크롱이 우리 윤석열도 17, 18, 19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갔었어요. 오늘 처절하게 망가졌잖아요. 여기는 전례 없는 12%예요. 물론 한 자리도 보긴 했습니다만 오래 갈 수 없는 이걸 어떻게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지율이 77%인 푸틴한테 도전을 한다? 즉 전쟁에서 이겼고 그것을 러시아 국민들이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걸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현재 모닝 컨설트 기준으로 모디가 71%, 부동이 1위였는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자, 이게 어느 정도 과장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방권 전체와 전쟁을 벌였는데 그걸 이겨냈고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경제를 키웠다. 그리고 러시아의 발행권은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대타협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믿기 힘든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죠. 자, 같은 조사에서 이번 달 11월 달 초 조사에서 이재명 58%였습니다. 오늘 나온 거 보니까 갤럽에서 61%, MBC 62% 뭐 이런 거 나왔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분란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방선거를. 예.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핵심이 현재 이재명의 지지율이에요. 그들은 버티면 지지율이 내려갈 줄 알았거든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수순으로 간다면은 그 다음은 북한과의 접촉 관계고 접촉면이 계속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손정희도 오는 것이고 그런 기대감을 안고 IOC 위원장도 어제 오는 거잖아요. 다른 세력들이 막 올 거예요. 왜? 여기가 핫한 포인트가 될 거니까 한반도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프랑스, 영국, 독일 다 달려올 겁니다. 일본 당연히 오지요. 예, 지지율? 주가 계속 오를 겁니다. 예, 지지율 내려갈 힘이 안 보여요. 이것은 또 조희대한테도 큰 타격이에요. 그래서 뭐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거 좀 있으면 통과되겠죠. 그런 것들 저항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 지지율에 달린 거거든요. 엄청나게 초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적전 분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 고비를 안 놓칠 거예요. 지금은 더 달아오르게 돼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그게 절묘하게 내년 또 6월달 지방선거랑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는 현재 되게 진지한 역할을 좀 담당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벤스 부통령이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전 종식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 우리의 노력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게 그럼 허세냐 아니면 없는 이야기를 뻥튀겨서 하는 거냐 분위기 잡으려고. 푸틴이 아까 인도 방문해서 간디 묘소 참배한 거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몇 주 정도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한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의 행보와도 일치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 거의 동기화되어 있거든요. 커플링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예. 대화 채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훈식 건으로 말씀드린 바 있지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요 내용인 이 손정희하고 이재명과의 면담 9분 정도였나? 제가 다 봤습니다. 무편집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대통령실 사진이거든요. 어제 IOC에서는 어떻게 사진을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손정희가 발언을 지금 하고 있고 이재명이 듣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실에서 뽑았어요. 뭐 다른 사진도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이걸 쓰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이게 주요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좌우로 보십시오. 손정희가 데리고 온 사람은 좌측 제일 앞에 있는 서양인으로 보이는 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서양인 다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 밑에 또 전략실장인가요? 저 오른쪽도 보면은 뭐 경제부총리 내지는 산자부 장관 해가지고 우리 측 인사들로 꽉 찼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그와의 만남에 있어서 많은 준비를 했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내각과 대통령실이 다 나섰다고 봐지거든요. 당연히 IOC 나왔을 때 이럴 필요 없죠. 문화체육부 장관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손정희가 발언하는 장면을 담았다는 것이요. 자, 이것은 이 공개된 이야기 말고 비공개 석상에서 할 이야기가 많이 있다. 저도 공부를 덕분에 많이 했습니다. AI와 AGI 여러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와 AGI와 ASI에 대해서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다 아실 거고 G가 현재가 우리 추진하려는 바예요. 전 세상에 관련한 바. 손정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 왜? 미국도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예, 우리가 AI를 이끌게 될 것인데 저 G는 제너럴입니다. 저 제너럴은 일반적이다라는 뜻인데 어떤 거 일반적이냐면 일반적인 사람과 같은 수준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딱 맞아요. 즉 인공지능이 사람 수준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럼 ASI는 뭐냐? 슈퍼다. AGI가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면 ASI가 앞으로 지향될 바다 저 방향으로 반드시 간다 라고 손정희가 이야기를 해요. 공개된 석상에서 하는 이야기에서. 지금 뭐냐?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100배, 10,000배 이상 더 똑똑해진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한테 오게 돼 있다. 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재명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랑 똑같아요. 그때 이제 이 대화 중에 나온 이야기를 정리한 겁니다만은, 김대중을 만났을 때, 브로드밴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브로드밴드라고 말하면 지금 뭐 5G, 뭐 2G 이런 겁니다. 자, 밴드가 넓을수록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넓은 게 필요해? 광대역이 필요해?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수십 년 전에는 지금 필요하고 지금 모자라죠 오히려. 동영상까지 간다고 절대 생각 안 할 테니까. 과거에는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그래서 그 조언을 따랐다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뭐랄까 고속통신망을 인프라를 깔았다는 겁니다. 그거가 우리가 지금 IT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핵심이 됐고 노무현 때 디지털 정부를 구현을 했죠. 그래서 나라가 반석에 올라올 수 있는 기간이 된 거예요. 왜? 이제는 거짓말하기가 어려워진 거니까 공무원들이 빼먹기가. 그 다음 이재명이 하려고 하는 것은 AI를 쫙 깔겠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동의한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손정희의 스타일이 좀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그가 일본의 1, 2위의 부자로 돼 있어요. 한때 세계 제1의 부자이기도 했죠. 천재과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천재과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상당히 오래간만에 양쪽의 대화가 흥미진진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쪽은 정치인, 한 사람은 대체 투자가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센 사람이 딱 한 사람 대동하고 왔다? 그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격을. 예. 천재과고 약간 어떤 도착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해요. 저 같은 스타일에서 봤을 때는. 한 가지 집중하고 반드시 해결해낸다. 확신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조사를 읽어봤습니다. 예, 그는 그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가 대구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대구 출신이에요. 그래서 30살 때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후속 미팅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재명이 신기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언론에서 이야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면 안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손정희가 아마 트럼프가 당선되고 또는 당선되기 이미 전이었을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 트럼프와 이야기하면서 투자 계획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베 미망인 불러다가 그때 작업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다카이치로 연결되는 겁니다. 계속 컨트롤하는 겁니다. 아베파가 계속 장악해라. 그래 자민당을 안정시킨다는 데서는 그게 최고다. 그게 일본의 득이 되든 시익이 되든 실이 되죠, 사실은. 그렇게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아베 미망인을 불렀다는 게. 아베파가 잡아라는 뜻이에요. 다카이치는 충실하게 복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 손정희가 먼저 협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랑 정상회담하러 갈 때 손정희가 조언을 해줬다. 그래서 이재명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에서 봤을 때 이게 배 아플 내용이라고 봅니다. 일본에도 그런 조언을 했을라나요? 했을 수도 있겠죠. 예, 저는 보면 볼수록 그가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점을 한때는 그가 한국인임이 조선 출신이었다는 게 싫었던 적이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던 자료들이 보이거든요. 나는 한국인이고 싶다는 이야기가 더 강하게 나오고 그게 일본 사람들도 싫지 않다.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가 물꼬를 틔워주면은 엔화가 죽지 않으려면은 한국이라는 기회의 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에서 AI 그림자가 보입니까? 한국에서 투자해야 되죠. 그런데 어색하단 말이에요. 손정희가 물꼬를 트면 따라 들어올 수 있다. 길을 내주는. 그런 것은 당연히 북한 문제랑 연계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용이 다 나온 것입니다. 내각과 대통령실이. 그래서 뒤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 이것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위트코프, 미 트럼프의 특사인 위트코프와 푸틴의 회담이 잘 진행됐다라는 것을 거꾸로 반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희망이 뭉개졌으면 이렇게까지 준비 안 할 것입니다. 인사치레하고 말았을 거예요.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